자, 안녕하세요. 예, 오프라인에서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를 해서 이번 학기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사실은 제가 집은 아니고요. 음, 제 후배 사무실에 오늘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제 후배 사무실에 지금 나와서 놀기도 할 겸 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를 위한 그 설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에, 그 휴대폰을 가지고 녹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게 지금 제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촬영할 때 쓰는 짐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충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제 태블릿 PC를 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이 별로 썩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제 앞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 강의 컨텐츠를 제가 이제 띄워놓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선이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또 컨텐츠를 보고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선이 또 저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학기 마무리는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는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중간에 잠깐만 또 뭐 쉬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 지금 남아있는 구조화 금융, 그 다음에 파이낸싱,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고 이렇게 이제 두 챕터, 세 챕터 정도 더 했으면 마무리가 될 텐데 하여튼 이 컨텐츠는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 코로나 때에는 학생들 강의를 전부 온라인으로 했었죠. 온라인으로 하고 녹화한 거 가지고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한 1년, 2년 정도 이 녹화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고 편집하고 뭐 하는 게 일상이어서 어색한 점이 없었는데 다시 온라인으로 녹화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이지만 실시간으로 하는 그 줌이나 뭐 이런 거는 그나마 좀 그래도 편해요. 그런데 녹화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말이 끊기면 그게 이제 방송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왠지 그 저 뭐야 좀 정해진 시간에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이제 구조화 금융입니다. 이 구조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활동에 있어서 대단히 폭이 넓은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조화 금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어떤 정의가 딱 내려져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활동적으로 대단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라든가 또 투자자들 이들이 대출이나 투자의 여부를 결정할 때, 자 이제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럼 투자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이 결정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대출금이나 투자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이익도 중요하죠.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대출금,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 예, 이게 참 중요하죠. 투자라는 것은 손실을 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데 이걸 얼마나 좀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구조화 금융은 부동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이 현금 흐름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투자자에게 대출금이나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유자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등 다양한 상환 재원의 조합을 구성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금융기관이나 이 투자자들에게 대출금이나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환 재원, 나중에 되돌려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예.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자금을 구성하는 그런 금융 기법을 우리가 구조화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화 금융은 사실 1970년대 미국에서 주택 저당 채권 집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모기지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미국에서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 연금도 있지만 뭐 주택을 마련할 만큼 그 당시 미국도 주택에 대한 수요는 큰데 공급이 적고 또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1970년대에 미국의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것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 또는 관리 구조를 조성하거나 또 법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특수 목적 기구를 설립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 기법. 자금을 조달하면 이제 자금을 공유한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전하게 또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죠. 그러면 위험한 데에는 자금 공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금 필요한 곳에서는 그런 자금들을 조달을 해서 자기 사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인식을 줘야 돼요? 안전하게 당신들이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되돌려 갚을 수 있다, 상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양자의 리스크 관리 기법을 활용해서 금융 상품에 대한 신용도를 높이자. 그런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산으로서 자산을 구성하는 그러한 금융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PV라고 얘기하는데 특수 목적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특수 목적 기구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신탁이라든가 조합 같은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특수 목적 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법인이나 신탁이나 조합 등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러한 사업이 종료되면은 그 특수 목적 기구는 해체가 되겠죠. 자,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 목적 기구라고 하는데 이런 특수 목적 법인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면 청산을 통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택지 개발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짓습니다. 어떤 재건축을 합니다. 재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주도할 어떤 실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사업이 수행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해 버리면 그 법인의 어떤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청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것이 이 특수목적법입니다. 특수목적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구조화 금융은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 아니라 금융상품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상품과 그 다음에 위험관리 수단을 적절히 혼합해서 가공하고 자금의 수요자나 공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그런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구조화 금융입니다. 그래서 구조화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산 보유자가 가진 자산, 자산의 보유자가 자산을 보유한 자산 보유자가 가진 그 자산, 즉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뭐 대출 채권이라든가 매출 채권이라든가 또는 유가증권, 이러한 자산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산의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 유동화라는 것은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글자 그대로 흐를 유자에 움직일 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금 흐름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산들을 우리 유동화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성이 높은 것도 유동화 자산이 되겠죠. 가장 그 황금성이 높은 게 뭐죠? 글자 그대로 현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이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그 환금성이 높은 주택이 있고요.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이 있죠. 최근에 보면 아파트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환금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죠? 아파트는 뭐 내놓으면 쉽게 팔리고 그런데 뭐 일반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또 뭐 공동주택 중에서 빌라라든가 또 뭐 있습니까? 뭐 지방에 가면 왜 우리 저기 이제 도시 근교에 가면 요즘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참 많은데 뭐가 있죠? 그 뭐 전원주택지, 뭐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뭐 세컨하우스 뭐 이런 것들은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도심 지역의 아파트보다는 환금성 자체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같은 주택이지만 어떤 것이 환금성이 높으냐? 또 어떤 같은 아파트지만 어떤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또 어떤 상태에 있는 아파트가 환금성이 높으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환금성이 높은 것을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유동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택만 놓고 본다고 해도 그렇고 우리가 자산으로 본다면 현금이 가장 유동성이 높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금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상당히 높고 현금화하기에 상당히 유용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러한 그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을 명목상의 기업인 유동화 기구에 양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채권이 되었던 뭐 보유 부동산이 되었던 뭐 유가증권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명목상의 기업인 유동화 기구에 양도하고 그 유동화 기구는 유동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해서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등의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이 구조화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꼭 우리가 이런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뭐 요새 뭐 상조회사 뭐 또 뭐 법익 보험사 이런 데들은 그 재원이 대부분 뭡니까? 현금이죠. 그리고 그런 현금을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현금을 만들어 내주질 않죠. 그래서 뭔가 그 자산의 가치를 좀 더 이제 확대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죠. 그들이 그런 현금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럼 투자를 하면은 그 어느 곳에 투자를 할 거냐 이거죠. 빨리 무슨 어떤 뭐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빨리 황금성이 필요한. 그리고 투자자들은 내가 필요할 때 또는 이거 뭐 사기는 사는데 이거 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런 데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금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동화 기구가 그런 자산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형태로 또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그 사업 목적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뭐 출자 증권을 발행하고 그래서 그런 자금을 공유하는 그 투자자들에게 출자 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뭐 사채나 또는 수익 증권, 여기서 사채라고 하는 것은 칠판이 없어서 제가 쓰지는 못합니다만 사사로 살짝 쓴 게 아니라 회사채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사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대금업을 하는 그런 사채가 아니고 회사채를 발행한다.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채권에서 회사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것이 좀 성격이 다르다. 이제 회사가 기업이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일종의 말하자면 돈 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공유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익증권을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조화 금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화 금융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화 금융 상품은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이 발생하는 그런 부동산 등의 재원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과 수익증권 등 모든 금융상품을 지칭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도 SPV라고 했죠.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현금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같은 재원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채권, 수익증권 이런 모든 금융상품을 우리는 이 구조화 금융의 그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들을 보면은 자산 유동화 증권 이건 ABS라고 합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 그래서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은 자산 담보부 증권은 자 뭐뭐부라고 하면은 예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뭐부 하면 뭐뭐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산 담보부 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그런 증권이다. 그래서 자산 담보부 증권은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해서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또는 그 증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 구조화 금융이 유래된 것은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했죠. 1970년대 미국에서 발행한 주택 저당 증권 MBS라고 합니다. MBS는 자산 유동화 증권의 일종으로서 모기지, 우리 모기지론 얘기하죠. 그 모기지예요. 모기지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이러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기 참전했던 군인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도입시켰던 것이 바로 주택 저당 증권이에요. 이 군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필요한 주택을 만드는 주택 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주택을 건설하고 하는 그러한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저당증권은 2차 세계대전에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 또 이 1차 주택저당증권 시장이 있고 2차 주택저당증권 시장이 있는데 1차 주택저당증권 시장은 모기지 차입자와 모기지 대출기관 사이에 모기지론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1차 주택저당증권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모기지 차입자가 누굽니까? 내가 집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모기지에 가입하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그들이죠. 그러니까 모기지 차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기지의 대출 기관이 있어요.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모기지 대출 기관 사이에 모기지 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차입자고, 한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쪽이고, 한 사람은 돈을 빌려받는 쪽이고,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을 우리가 1차 주택저당증권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주택저당증권 시장은 모기지 대출기관이, 자, 금융기관이죠. 자,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주택을 담보로 저당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런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돈 빌려줬으니까 돈 받을 권리죠.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모기지 대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이것을 유동화시키는, 증권화시키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증권 자체를 또 사고 팔기도 하죠. 예. 그래서 내게 말하자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 예,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표시한 어떤 증권, 이것을 거래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2차 주택저당증권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부채담보부 채권입니다. 자, 여기도 뭐뭐부가 나오죠. 뭐뭐가 붙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채담보부 채권이에요.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자산의 집합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다양한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선후순위 채권을 부채담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대출 채권이죠.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그 증권이죠. 대출 채권, 예. 또는 그 권리.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구성된 자산의 집합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다양한 신용 등급으로 발행된 선후순위 채권들, 이걸 우리가 부채담보부 채권이다. 그래서 회사채 담보부 채권, 대출 채권, 담보부 채권 등으로 나누는데, 자, 이게 우리 아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2007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집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졌다. 자, 이게 뭐 돈을 빌려갔는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돈을 이제 갚아 나가겠죠. 장기간 동안, 예, 모기지니까 장기간 동안 갚아 나가겠죠. 그런데 돈을 갚아 나가려면은 내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일정한 소득이 계속 안정적으로 발생이 돼서 그 소득으로, 예, 그 채무를 이행해 가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경기 불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실업자리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거나 소득이 없죠. 그러면은 그 돈을 갚지를 못하죠. 매달 뭐 일정하게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돈을 갚지 못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죠. 연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연체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죠. 들어와야 될 어떤 돈들이 말하자면 돈이 돌지를 못해요. 피돌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나빠지죠. 사람도 피돌기가 제대로 안 되면 건강이 나빠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개인들이 또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아주 나빠지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경제는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니까 금융기관도 부실화되고, 또 그러면 그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이러한 주택 모기지 채권들을 아까 우리 2차 그 시장에서 누구도 안 살라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동맥경화 같은 게 발생하는 겁니다. 피돌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생한 것이 뭐냐면 2007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채권 가격은 폭락합니다. 그죠? 채권의 가격이 폭락하죠. 왜? 그 채권이라는 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누구도 이 위험한 거는 안 살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가격이 폭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금융사들이 주요 금융사들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면서 그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을 구입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되니까 이게 금융이라는 것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해요. 이 사람들도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에 수익이 높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돈은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흐른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싼 데서 돈을 빌려다가 어떻게 해요? 이자율이 높은 데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 차익을 얻는 이런 투자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도 이 채권을 샀지만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연체가 발생하죠.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죠. 그래서 나한테 내가 그 채권을 샀는데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들도 채권을 발행한 금융기관도 부실화되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또 돈을 빌려와 가지고 뭐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은 돈을 빌려와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 회수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생한 것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ABCP라고 하는데 유동화 전문회사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기업어음을 우리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산담보부 대출이 있습니다. ABL이라고 합니다. 자산담보부 대출. 이건 현재의 보유자산과 재고자산 그리고 외출채권 이런 것들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을 자산담보부 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자산담보부 대출은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자금을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과정이 없다.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자금을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과정이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 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조세 회피처. 왜 우리가 종종 보면은 뭐 있죠. 뭐 어떤 나라들 뉴스에 보면 어떤 나라들을 우리가 조세 회피처로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상대적으로 세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을 어디다 만들겠습니까? 세금이 적은 곳에 만들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마다 세금이 다 달라요. 똑같은 세금인데 주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또 세금들을 낮추거나 아니면 뭐 장기간 유예시켜 주거나 아니면 세율 자체를 낮추거나 어떤 경우에는 뭐 세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은 자기네 주로 우리가 미국이 주가 50개 주가 있지만 미국을 어떻게 보면 한 주가 한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독립적이에요. 연방 정부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이 미국 전체 연방 정부 대통령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각 주별로 주지사들이 있죠. 이들은 사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같은 법이지만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변호사들도 내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땄다 그러면 저기 뭐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주에 가서는 변호사를 못 합니다. 거기서 변호사를 다시 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주에서 인정받은 것을 서로 상호 그래 그쪽에서 뭐 라이센스를 취득했거나 뭘 했거나 하면 그거 우리도 그냥 같이 인정해 줄게 뭐 이러지 않는 한은 서로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뭐 법률에 따라서
뭐 담배나 또는 뭐 술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뭐 최저 연령이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라는 뭐 하나의 커다란 이제 그 미합중국도 있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이제 주로 종종 그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뭐 저 남태평양의 무슨 섬에 뭐 그 섬을 조세 회피처로 활용한다. 뭐 만약에 그러한 회사가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업을 만들면 뭐 기업 경영 활동에 따라서 세금이 어떤 세금이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세금이 낮거나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 여기다 기업을 만들어라. 그리고 뭐 그 나라가 얻는 것은 뭡니까? 고용 창출이라든가 기타 부가가치, 다른 어떤 형태의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 선박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의 밴데 선적은 어디? 예. 말하자면 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호적이죠. 호적은 어디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선박인데 그 호적은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선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런 그 대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절세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그 유령 기업들도 만들죠. 소위 얘기하는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뭐 조세 회피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또는 수입은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은 서류상에만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자, 여하튼 그래서 조세 회피처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수법인의 설립이 번거롭고 자금의 소요액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담보부 대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ABS-TB라고 하는데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이런 이제 법률을 만들었어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행된 사채 그런 사채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되고 있다. 전자방식으로 등록된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 업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각 사채 금액이 1억 이상, 사채의 금액이 1억 이상.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채는 회사채입니다. 1억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 그다음에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그러니까 거의 단기죠.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단기, 중기, 장기 할 때 보통 1년 이내를 단기라고 하고 뭐 보통 1년에서 한 3년 이내 중기, 3년 이상 장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기업에서 어떤 경영 활동을 할 때 우리 뭐 어떤 전략을 세우거나 할 때 1년 미만의 경우를 우리가 단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기가 1년 이내 그러니까 단기 사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채 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것 나눠서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 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것. 그다음에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원금과 이자 전액을 일시에 한 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그다음에 사채의 전환권, 신주 인수권 등 타 증권으로 전환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 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는 전환사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사채 만기가 되면 주식이나 이런 걸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결정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빌려 쓰는데 전환사채라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을 빌려 쓰죠. 빌려 쓰니까 이제 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런데 1년 후에 내가 돈을 갚아야 돼요.
그때 돈으로 갚는 게 아니고 뭘로 바꿔준다고요? 주식으로 바꿔주겠다. 우리 회사 주식으로. 즉 뭐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본에 참여하는 거죠. 주주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주주가 내게 해줄게. 지금은 내가 돈을 빌려 쓰지만 1년에 돈 갚을 시점에 내가 주식으로 줄 거야.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사전에 그렇게 해서 이 전환사채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받아갈래? 원리금을 받아갈래? 아니면 우리 주식으로 받아갈래? 뭐 이런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주식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어요. 신주 인수권부.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이 붙어 있는 사채라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기존에 발행된 주식으로 전환사채는 뭐 기존에 발행된 주식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된 주식으로 바꿔주는 경우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그런 사채예요. 신주 인수권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런 타 증권으로 전환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전환사채 발행이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채의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라서 물상담보를 붙이지 않을 것. 사채의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라서 물상담보를 붙이지 않을 것. 우리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뭐 담보는 어떤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담보를 붙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로 이런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자산담보부 전자단기 사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러한 구조화 금융의 발달 배경이 어떠냐? 구조화 금융의 발달 배경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그 퇴역 군인들 이런 사람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이 주택 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런 모기지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화 금융들이 생기게 됐다. 이제 그 배경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조화 금융의 발달 배경에 이제 첫 번째를 보면은 부동산 PF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환위기 당시에 이 건설 기업들의 부채율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건설이라는 게 뭐죠? 부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이 뭐 경기가 좋을 때는 참 잘 나가는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가격이 막 뛰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어떤 그 가격의 변동을 보면은 이거 지금 경기가 좋다, 나쁘다. 그죠?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움츠러드는 것이 부동산 경기예요. 뭐 주택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고 거래가 없기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폭락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들이죠. 그래서 외환위기 당시에 뭐 우리가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만은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 참 국가가 정말 경제적으로 본다면 뭐 망하기 일부 직전인 거죠. 그런 상황이 됐으니 모든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위축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외환위기 당시에 높은 건설 기업들, 이 건설 기업들 뭐 현대건설이니 뭐니 하는 이런 건설 기업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나빠지고 하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설 기업들이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서 건설이라는 건 뭡니까? 뭐 사전에 땅도 사고 뭐도 사고 해서 이걸 분양을 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하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부채율이 그 완성되어서 분양되고 뭐 하고 할 때 빌딩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뭐 주택 부지를 조성을 하든 그게 다 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과정 중에 문제가 됐어요. 외환위기 같은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게 멈추겠죠. 이거 뭐 다 지어야 뭐 팔지도 못하죠. 예. 또 외환위기 당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화가 막 치솟으니까 외환이 치솟으니까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되는 원부자재 가격은 뭐 하늘 찌르듯 올라가고요.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니 이거를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도 이건 뭐 미래가 깜깜하면 차라리 지금 멈추는 게 낫겠다. 또는 뭐 자금 조달이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되고 조달 비용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대단히 힘들어졌죠. 힘들어진 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부채율들이 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 기법들을 도입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이 부동산 PF예요. 외환위기 이후에 직접 부지를 매입해야 했던 건설사들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행과 시공을 분리합니다. 옛날에는 시행, 시공을 누가 다 했어요? 건설사들이 했어요. 아파트 짓고 나면 분양 누가 합니까? 건설사들이요. 예. 그죠? 빌딩 짓고 나서 거기에 분양을 누가 합니까? 건설사들이요.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직접 부지를 매입해야 했던 건설사들이 이런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서 시행과 시공을 분리합니다. 건설사들은 직접 차입에 비해서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프로젝트의 참여 기회를 증대시키고 높은 도급 단가나 분양 성공 시에 일정 부분의 사업 이익을 공유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공 시행을 같이 하면 모든 어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독차지하는 거죠. 혼자서 다 하는 거죠. 시공하고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건설사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려니까 부채에 대한 부담들이 커요. 그래서 누군가를 참여시켜야 되겠죠. 우린 짐을 나눠지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시공을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거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가지고 좀 팔아가지고 너희들도 이익을 좀 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자금을 가지고 여기 참여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시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과거처럼 이익을 독점하던 것을 이제 공유할 수밖에 없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과정을 보면은 만약에 A 건설사가 여기 예시에 있는 것처럼 A 건설사가 부채 상환 전 부채 비율이 80%고 자기 자본 비율이 20%다. 부채 비율이 80%, 부채를 상환하기 전에 부채 비율이 80%고 자기 자본 비율, 순수히 내 거는 그 중에 20%다. 그러면 이게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4배가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부채율이 400%다 이거예요. 내 거는 하나인데 빌려온 게 4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유동화 기구. 자, 우리가 유동화 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라자면 시행사입니다. 이 시행사에 자신들의 부동산의 60%를 매각합니다. 시행사한테 부동산의 60%를 파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면 시행사 부동산 60을 담보로 해서 시행사는 부동산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 또는 매입한 그 부동산 60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60을 대출한 다음에 매입대금을 지급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건설사의 부동산의 60%를 이 사업의 60%죠. 그 사업의 60%를 시행사한테 매각합니다. 그럼 시행사는 이걸 매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60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 그 매입 대금을 조달합니다. 말하자면 건설사의 땅을 내가 사야 되는데 그 땅 살 돈을 금융기관에 가서 빌려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비용은 뭐예요?
나중에 그 수익을 시행 수익을 통해서 이자를 갚고도 남는 거. 그 부분이 시행사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건설사는 매각대금 60으로 부채 80 중 60을 상환합니다. 그럼 얼마 남죠? 20만 남죠. 그죠? 자, 그 부동산을 팔았어요. 60만큼 팔았어요. 그러면 원래 부채가 80이 있었죠? 그럼 80 중에 60을 상환해버리죠. 그러면 내가 이제 부채율이 전에는 400%였다가 이제는 얼마가 됩니까? 자기 자본이 20이 있었으니까 부채율은 100%로 떨어지는 거죠. 4배의 부채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100%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럼 부채 상환 후에 부채는 20이 되니까 자기 자본 비율 20하고 비교해보면 부채율은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내가 다 끌어안고 어쨌든 간에 잘 진행이 되면 여기서 얻는 수익은 다 독점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이게 부채율이 높으니까 나한테 금융기관들이 돈 안 빌려주려고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부실화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걸 파는 거죠. 누구한테? 자, 이 사업을 자, 우리는 시공을 할 테니 네 시행을 해라. 그럼 시행사한테 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사는 그 부동산의 매입 자금을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 그래서 그 조달한 것을 이제 시공사에게 주는 거죠. 건설사에게. 그럼 건설사는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자신들의 부채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시에서 본 것처럼 부채율이 400%였던 그런 건설사가 그 부분을 공유함으로써, 나눔으로써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부채율은 100%로 떨어져요. 그러면 신용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기도 용이해진다. 또 부실화될 가능성도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동산 PF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위한 신용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부채율이다 이거죠. 돈 빌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도가 좋아야죠. 신용도가 좋은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 가서 우리가 뭐 신용대출을 받던 담보대출을 받던 개인의 신용도가 좋으면 신용대출 한도가 커져요. 어떤 사람이 신용도가 좋을까요? 안정적으로 내가 빚이 많지 않고 안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신용도가 좋은 거죠. 그렇죠? 막 이렇게 소득이 변동성이 크면 신용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연예인들 보면은 잘 나갈 때는 참 잘 나가지만 영화 찍고 뭐 하고 노래가 막 성공하고 그러면 잘 나가지만 이렇게 계속 성공한다고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벌 때 많이 벌었다가 또 캐스팅 안 되고 훅 떨어졌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때 연예인들은 그다지 신용도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이런 소득의 굴곡을 많이 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이 벌었을 때 흥청망청 쓰지 않고 뭐 빌딩도 사고, 왜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빌딩을 담보로 해가지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자금을 또 대출받을 수 있고 그러죠. 예전에는 뭐 돈 잘 벌 때 그냥 막 흥청망청 썼다가 나중에 노후에 말년에 막 그 인기 떨어지고 막 하면은 아주 어려운 막 그런 연예인들 왕왕 우리가 뉴스에도 좀 보고 그러죠. 자,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대출을 위한 신용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부채율이다. 너 빚 얼마나 지고 있어? 이런 거죠. 그게 신용의 바로메타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열심히 갚아야 돼요. 연체하지 말고. 그래야 신용도가 올라가야, 그럼 또 다음에 또 한도도 늘어나고 또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대출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은행하고 척을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동화기구 시행사죠. 시행사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이제 아까 건설사로부터
자, 건설사가 자신들의 부동산을 60을 시행사한테 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행사가 그럼 좋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60을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로 해서 계약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죠. 예. 자, 그럼 금융기관은 저 담보가 가치가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돈 빌려주죠. 그리고 시행사는 이제 시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서 건설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서 수익을 얻게 되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유동화 기구는 즉 시행사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유동화 기구 즉 시행사는 부동산 자산만 보유한 한시적 특수 목적 회사로 그죠? 자, 유동화 기구 이 시행사를 봅시다. 시행사는 뭐냐면 부동산 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부터 인수한? 건설사로부터 인수한 부동산 자산만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동산 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한시적인 특수 목적 회사다. 그래서 이 시행사는 시행이 끝나고 나면은 그 시행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특수 목적법인이에요. 유동화 기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해지되면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동화 기구 즉 시행사는 이제 청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고 했죠. 한시적 특수 목적 회사로 부채 비율과는 관계없이 부동산 담보만 가지고 대출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돈 빌려주는 거는 이 시행사가 돈이 신용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담보를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돈 빌려가면서 제공할 그 담보의 가치,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떠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행사들은 신용도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가치가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와 금융의 유형을 보면 부동산 PF.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동산 PF는 주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특정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해서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다. 자,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 건설, 아파트 짓고, 빌딩 짓고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어디로 조달해요? 금융기관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우리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투자사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그 목적으로 돈을 조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가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는 금융기관 또는 일반 기업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매각하고 또 유통이 용이한 금융상품인 증권으로 변환해서 이를 현금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자, 자산 유동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환금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성 자산, 유동성 자산. 유동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유동화가 가장 높은 환금성이 높은 자산이 뭐예요? 현금 또는 요즘 같은 금 이런 것들이죠. 돈으로 바꾸기가 아주 용이한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주택 중에서만 본다면 일반 단독주택, 빌라 이런 주택보다 소위 얘기하는 잘 나가는 동네에 있는 수요가 높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 또 아파트들 중에서도 보면은 브랜드 아파트 요즘에 이런 것들이 잘 나가죠. 그냥 내놓으면 막 팔리죠. 어떤 것들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막 줄 서 있고 막 그러죠. 이런 것들은 현금은 아니지만 유동성은 낮지만 이걸 현금화시키기에 더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매각하고 또 그런 유통이 용이한 활발하게 유통되어지는 그러한 금융상품인 증권, 주식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우량 기업들 요즘에 어떤 테마주 이슈가 있는 요즘에 반도체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막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어지고 주식 시간에 내놓으면은
팔리고 예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그런 증권으로 변환시켜서 현금화시키는 예, 그런 유동성이 높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빨리 시장에 내놓으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현금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현금화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 자산 유동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화 금융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대면 수업이 아니니까 뭐 질문이나 또 뭐 이런 중간중간에 좀 숨을 좀 고르고 뭐 이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이렇게 카운터를 보니까 예, 대충 또 한 50분, 55분 정도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끝내고 다시 또 이어서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한 컨텐츠는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